할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70대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죠. 네, 어차피 할머니 같은 분은 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계약서에 도장 찍으신 건 할머니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셔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네는 지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 해당하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이면 가중처벌.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32년 근무했네. 박순자 검사. 아니, 이제는 전직이지만 이것은 평범해 보이는 한 할머니가 전세 사기꾼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3.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들 해외에 나가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미국 시애틀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딸은 싱가포르에서 가정을 꾸렸죠. 처음엔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딸도요. 엄마, 여기서 같이 살아요. 외롭게 혼자 계시지 마시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60년을 살아온 이 땅을,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제가 30년을 산 아파트입니다. 32평형.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키우고 웃고 울었던 공간이죠. 은퇴 후에는 매일 비슷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홍대 쪽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카페 거리를 지나 경의선 숲길을 걸어요. 왕복 1시간 정도. 집에 돌아오면 간단히 아침을 먹고 신문을 봅니다. 종이 신문이에요. 태블릿으로 보는 것보다 종이 넘기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점심때쯤이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경로당에 모입니다.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떨거나 가끔은 함께 점심을 해 먹죠. 순자야, 너는 참 혼자서도 잘 지낸다. 친구 영숙이가 늘 하는 말입니다. 자식들이 해외에 있는데도 의젓하게 혼자 살고 나 같으면 못 살아. 익숙해지면 괜찮아. 오히려 자유롭고 좋더라고. 사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혹은 식탁에서 혼자 저녁을 먹다가 문득 남편이 그립고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죠. 그런 날이면 핸드폰을 꺼내 들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영상 통화를 겁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내요. 애들도 건강하고. 손주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좀 풀립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면 그 적막함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때로는 조금 외로운.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고개를 드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죠. 무슨 일이신가요? 저 이 근처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요. 이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혹시 오래 사셨나요? 30년 넘게 살았지요. 와, 그렇게 오래요? 그럼 이 동네 정말 잘 아시겠네요. 청년은 제 옆 벤치에 앉더니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교통은 어떤지, 마트는 어디가 좋은지,
병원은 가까운지 저도 모르게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좋은 집 구하세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도 그 청년을 마주쳤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였죠. 아, 할머니. 어제 그분이시죠? 어머, 또 만나네요. 인연인가 봐요. 오늘은 부동산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집 보러 다니세요? 네, 이 근처로 전세를 알아보고 있어요. 할머니 말씀 듣고 나니까 여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서요. 청년의 이름은 김민수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요즘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기도 많다고 하던데. 정말요? 조심해야겠네요. 젊은 친구가 속으면 안 되지. 계약할 때 꼼꼼히 확인하고. 네, 할머니.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몇 마디씩 나누게 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쳤죠.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 저도 출근 전에 잠깐 걷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민수 씨는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걸 보고 대신 들어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거울 텐데. 전혀 안 무겁습니다. 저 헬스장 다녀요. 그렇게 집 앞까지 들여다 주더니 정중하게 인사하고 갔죠. 경로당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요즘 젊은이 중에 그런 애가 어디 있어? 귀하다, 귀해. 그러게요. 참 착한 친구더라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 챙겨주는 거 보면 효자네, 효자. 친구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너 조심해라, 순자야. 뭘?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놈들 많다잖아. 처음엔 착한 척 하다가 나중에 돈 뜯어가는 경우 많대. 에이, 민수 씨는 그런 애 아니야. 보면 알아. 정말 착한 청년이야. 하지만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특히 너무 친절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때는 영숙이 말이 기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믿었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을까요? 아니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계획대로요. 민수 씨와 알게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급한 표정으로 제게 찾아왔어요. 할머니, 혹시 잠깐 상의 드릴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민수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서였어요. 이 집 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내놓았어요. 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싸서 오히려 걱정이 돼요. 혹시 사기 아닐까 싶어서요. 할머니께서 오래 사셔서 이런 거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함께 있었어요. 대출은 없어 보였고 소유주 명의도 확실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요? 그럼 계약해도 될까요? 일단 보증금은 얼마예요? 3억입니다. 3억이면 큰 돈인데 주인을 직접 만나보셨어요? 네, 만나봤어요. 50대 남자분인데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 씨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에요? 이 계약 할머니 명의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대출이 있어서 한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신용이 좋으신 분 명의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제가 사는 거죠. 그게 무슨, 물론 할머니께 피해는 절대 안 가게 할게요. 보증금도 제가 다 준비했고요. 계약서에만 이름 좀 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그건 좀. 할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다음 달이 결혼식이거든요. 이 집 놓치면 신혼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신부 쪽 부모님께서도 독촉하시고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한 2년만 명예 빌려주시면 돼요. 제가 신용 회복되면 바로 제 명의로 바꿀게요. 할머니께는 매달 사례도 드리고요. 사례요? 네,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2년이면 1200만 원이죠. 할머니께서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는 건데 용돈도 받으시는 거예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매달 5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니까요.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게 할머니,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동안 할머니 챙겨드린 거 보셨잖아요. 제가 할머니를 속일 리가 없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잘해줬어요. 무거운 짐도 들어다주고 어르신 공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민수 씨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재직 증명서고요. 이건 급여 명세서예요. 제가 대기업 다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서류들은 진짜처럼 보였어요. 이건 제 통장 잔고 증명서고요. 보시다시피 보증금 3억은 이미 제가 준비해뒀어요. 민수 씨는 정말 성실한 직장인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할머니 아니면 안 돼요. 그의 간곡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알았어요. 도와드리죠. 정말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하면 돼요. 할머니 신분증하고 도장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보답할게요. 민수 씨가 기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착한 친구네.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직은요. 계약 당일 저는 민수 씨와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할머니, 여기에요.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신용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 씨죠? 네,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계약자이신 할머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개인은 짧게 인사를 하더니 바로 서류를 꺼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죠. 여기 계약서예요. 저는 천천히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계약서, 임차인은 박순자, 보증금 3억 원, 계약 기간 2년. 잠깐만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 여기 있습니다.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저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근저당이 2억이네요? 네, 그게 원래 있던 대출이에요. 그럼 보증금 3억에 근저당 2억이면 제 보증금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할머니. 집 시세가 7억이에요. 충분히 안전해요.
민수 씨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집주인은 언제 오시나요? 아, 집주인분은 급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신대요. 대신 서류에 도장 다 찍어서 보내셨어요. 중개인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었어요. 본인 확인을 직접 못하는 게 좀. 할머니, 걱정 마세요. 다 확인했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잖아요. 제가 꼼꼼히 확인한 집이에요. 그래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 계좌는 여기에요. 중개인이 적어준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이 계좌로 3억을 입금하시면 돼요. 네. 계약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증금만 넣으면 끝이에요. 제가 오늘 안으로 입금할게요. 그래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신혼집을 구했네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집주인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중개사무소 분위기도 좀 이상했고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요. 다음 날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보증금 입금했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또요? 제가 보증금 입금한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 명의로 된 거라 할머니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어떻게 확인하죠?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은행 앱으로 조회하시면 돼요. 은행 앱? 그게 뭐예요? 아, 할머니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은행 앱 설치해 드릴게요. 제가 집으로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1시간 후 민수 씨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제 핸드폰을 받아든 민수 씨는 빠르게 뭔가를 조작했어요. 여기 은행 앱 깔았어요. 할머니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았고요. 그래요? 이제 할머니도 스마트 뱅킹 하실 수 있어요. 편하시죠? 그런가 봐요. 자, 이제 계좌 조회해 볼게요. 민수 씨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여기. 3억 원 입금된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다행이다. 잘 됐네요. 민수 씨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모든 게 완료됐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다음 주에 이사 가는데 할머니도 집들이 오세요. 제 와이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요, 꼭 갈게요. 민수 씨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이사 간다더니 집들이에 초대한다더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저기요, 지난번에 전세 계약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어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이 부동산 사무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거기 한 달 전에 없어졌어요. 갑자기 야반도주 하듯이 나가던데. 네, 원래 거기 이상한 데였어요. 중개 수수료도 엄청 싸게 받고 이상한 거래 많이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계약서에 나온 주소로요. 여보세요? 집주인 계세요?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여기 집주인 아세요? 집주인? 여기 빈집인데요. 네. 한 2년 전부터 비어 있어요. 원래 주인이 비 때문에 경매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경매요? 네, 그래서 몇 달 후에 경매 낙찰받은 사람한테 넘어간대요. 뭐, 사기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계좌에 들어있던 3억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출금 내역을 보니 계약 다음 날 전액 출금됐더군요. 이게 대체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사용 중지 상태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억 원. 그건 제 돈이 아니었어요. 민수 씨가 입금했다고 했던 그 돈은 사실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었던 겁니다. 그가 제 공인인증서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빼돌렸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고객님이시죠? 전세자금 대출 3억 원에 대한 첫 달 이자 납부가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달 15일에 전세자금 대출 3억 원 실행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3억 원의 대출. 그것도 제 명의로. 제가 갚아야 하는 빚이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모두들 난리가 났어요. 순자야,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영숙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3억이나. 평생 모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경찰에 신고해야지. 빨리.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어요. 그렇게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70 노인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하지만 이건 제가 쓰고 있는 각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포경찰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떨리는 척을 했습니다. 저기요. 신고하러 왔어요.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전세 사기요? 어디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한 대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우연히 만난 친절한 청년,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 그리고 사라진 3억 원. 그래서 지금 제 명의로 3억 원 대출이 있는데 돈은 다 사라졌어요. 대출 서류는 가지고 계세요? 여기 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명예 도용이 아니라 어르신께서 직접 서명하신 거잖아요. 그건 속아서 한 거예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사기죄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떡해요? 3억을 제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어요.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 일단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수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몇 개월은. 이런 사건이 요즘 너무 많아서요. 경찰관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무력함이 묻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처리하기 힘들다는 거죠.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워낙 치밀하게 신분을 숨기고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있어요. 김민수요.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번호도 이미 사용 중지됐고요. CCTV는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한 달 전 영상이라 이미 지워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연락드릴게요. 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쌀쌀했어요. 4월인데도 바람이 차갑더군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계획대로군. 경찰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은 워낙 많고 수사 인력은 부족하고 범인은 치밀하게 흔적을 지우고 피해자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대한민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랐어요. 저는 32년간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일했던 검사 출신이었으니까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범죄자들이 어떤 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예측하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김민수 가명 전세 사기 사건 조사 파일. 저는 이 파일을 한 달 전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민수 씨와 처음 만난 날부터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피의자 인상차게 및 행동 패턴, 자세한 스케치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피의자 사용 차량 번호 서울 12가 3456. 그가 한 번 차를 타고 온 적이 있었죠. 저는 그 번호를 외워뒀습니다. 피의자 동행인 목격 이외.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직이 있었죠. 사용 부동산 중개소 위치 및 특징.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계약 당일 피의자 및 중개인 대화 녹음 파일. 네, 녹음도 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몰래 녹음 앱을 켜두고요.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 32년 검사 생활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할 시간이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보여줄 시간. 진짜 무서운 건 권력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피해자는 바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피해자라는 것을요. 제 본명은 박순자입니다. 1952년생. 올해 73.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서울지검의 칼잡이, 특수부의 여왕, 현직 시절 동료들과 범죄자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1975년 23세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도 안 됐어요. 1977년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처음엔 지방검찰청 형사부에 배치됐죠. 그곳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강력범죄, 재산범죄, 사기, 온갖 사건을 다뤘어요. 1987년 서울지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 특수부로 이동했죠. 특수부. 그곳은 일반 범죄가 아닌 특별한 사건들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대형 경제사기, 조직적 범죄, 정치권력과 얽힌 비리. 저는 그곳에서 22년을 일했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의 책임자들을 기소했고, IMF 시기에 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했고, 부동산 투기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제가 기소한 피의자가 몇 명인지 세어본 적이 있어요. 3,247명. 그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3,089명. 유죄율 95.1%. 특수부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박 검사님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후배 검사들이 하던 말입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피의자가 백기를 들 때까지. 저는 그렇게 일했어요. 밤을 새워 증거를 검토하고 주말에도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고 가족보다 사건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해해줬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거잖아. 아이들도 엄마가 집에 없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 잡는 사람이에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그렇게 말했대요. 2012년 60의 나이로 정년퇴임했습니다. 마지막 날 특수부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죠. 이제 평범하게 살아야지. 사건도 범죄자도 법정도 없는 삶.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처음 5년은 정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남편과 함께 늦은 신혼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뭔가 허전했어요. 매일이 비슷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늙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뉴스에서 전세 사기 기사를 봤어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피해자가. 화면에는 울고 있는 노인들이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기꾼은 잡히지 않고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 돈 좀 찾아주세요. 한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이건 아니지. 그때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고. 하지만 이번에는 검사로서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러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거였어요. 미끼가 되어 사기꾼을 유인하고 그들의 조직을 파악하고 증거를 모으고 그리고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죠.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3억 원이라는 큰 빚을 떠안을 수도 있었고 신체적 위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32년간 더 위험한 범죄자들과 싸워왔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작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순진한 할머니를 연기하면서 사기꾼들이 접근하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김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인 전세 사기꾼의 행동 패턴. 먼저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급한 상황을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명의를 빌리게 한 후 돈을 빼돌리는 교과서적이군. 저는 그를 관찰하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32년 동안 이런 수법을 몇백 번은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순진한 척, 속아주는 척 했던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은행 앱을 깔아줄 때도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죠.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녹음하고 사진 찍고 기록하고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을요. 이제 3억 원이 사라졌고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기꾼들의 각본대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각본입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 검사 박순자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퇴임할 때 가져온 제 명함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박순자. 명함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네. 이제 다시 이 이름을 사용할 시간입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자야, 어제 경찰서 다녀왔다며? 어떻게 됐어?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별로야. 시간 걸린대.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요즘 경찰이 얼마나 바쁜데. 다른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억이면. 순자야, 너 어떡하려고? 평생 모은 돈도 안 되잖아. 걱정 마.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방법이 어딨어. 사기꾼들은 진작 도망갔을 텐데.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도망쳤을까? 아니지. 아직 여기 있어.
전세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성공하면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축해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가짜 부동산, 서류 위조업자, 대포통장 판매상, 이런 조직을 다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반복하죠. 김민수도 분명 아직 마포구 근처에 있을 겁니다. 저는 경로당을 나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가 사용했던 부동산 사무실 주변을 탐색했어요. 간판은 없어졌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2층에 있던 부동산 말인데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혹시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모르죠. 월세도 안 내고 튀었어요.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CCTV요? 왜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요. 경찰에 제출할 증거가 필요해요. 관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라서.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퇴임 전 명함이었어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박순자. 제가 전직 검사입니다. 공식 수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협조해 주시면 나중에 경찰 조사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명함을 본 관리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 검사님이셨어요? 잠깐만요. CCTV 보여드릴게요. 관리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영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이 사람들이죠? 화면에 민수 씨와 중개인으로 나왔던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총 4명이 드나들었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USB 가져오세요. 집에 돌아와 USB에 담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사기단은 총 4명. 김민수 가명,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2명의 협력자. 그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장면도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 차량 번호가 뭐지? 짐을 실은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 34나 5678. 저는 노트에 적어뒀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은 은행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은행 지점을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전세자금 대출받은 사람인데요. 네, 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대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대출 서류를 받았습니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역시 서명은 제 것이 맞았지만 전화번호가 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제 번호가 아닌데요? 네. 그럼 누구 번호예요? 모르겠어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사용 중지된 번호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대출 실행할 때는 이 번호로 본인 인증이 됐는데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전직 검사인데 이런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명함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아, 검사님이셨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네,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더 필요해서요. 혹시 대출 실행 당일 CCTV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은 관리자를 불렀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사님이시라면 잠깐 기다리세요. 보안팀에 확인해 볼게요. 30분 후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출 실행 당일 은행을 방문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민수 씨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고객님이 직접 오신 거면 명예 도용은 아니네요. 네, 사기예요.
저를 속여서 대출받게 한 거죠. 영상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은행 측에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 사무실 CCTV- 사기단 4명의 얼굴과 차량 번호. 2. 은행 CCTV- 민수 씨와 함께 대출받는 장면. 3. 녹음 파일 계약 당일 대화 내용. 4. 계약서 및 각종 서류 위조된 문서들. 5. 문자 메시지 기록 민수 씨와 주고받은 내용.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범인을 찾는 것.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찾았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연락망. 퇴임 후에도 가끔 연락하던 후배들의 명단이었어요.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순자입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현재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일하는 후배 검사 김지훈이었습니다. 지훈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니?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차량 번호 하나 조회 좀 해줄래? 비공식적으로. 차량 번호요? 무슨 일이세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배님이 전세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일부러 당한 거야. 조직을 파악하려고. 역시 선배님이시네요. 차량 번호 알려주세요. 서울 34나 5678. 잠시만요. 잠시 후 김지훈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차 렌터카예요. 하지만 렌터한 사람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가짜 신분이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예상했어. 그런데 렌터카 회사는 어딘가?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작은 렌터카 업체예요. 신용 렌터카라고. 고마워, 지훈아. 선배님, 혹시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럴게. 전화를 끊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상수동. 여기서 가까웠어요. 내일 렌터카 회사를 방문해야겠습니다.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범죄자라도 완벽하게 증거를 지울 수는 없어요. 32년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흔적들을 따라가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수동에 있는 신용 렌터카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허름한 사무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30대 남자가 반겼습니다. 차 빌리러 오셨어요? 아니요,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지난달에 서울 34나 5678 차량을 빌려간 사람 있죠?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전직 검사입니다. 현재 이 차량과 관련된 전세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에요. 협조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명함을 본 남자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검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차 빌려준 것 뿐이고. 알아요. 당신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짜 신분증으로 빌려갔어요. 알고 있었나요?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차를 반납 안 하고 잠수 타버렸거든요. 그 사람 연락처는요? 전화번호는 있는데 안 받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검사님. CCTV는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남자가 보여준 CCTV에 민수 씨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영상을 받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다른 차도 빌려간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만요. 근데
제 친구가 운영하는 렌터카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대요. 친구분도 이 근처에 있나요? 네, 연남동에 있어요. 믿음 렌터카라고. 고맙습니다. 연남동 믿음 렌터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 사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전에 젊은 남자가 차 빌려갔는데 반납 안 하고 튀었어요. 얼굴 기억나세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의 사진이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같이 온 사람이라든지. 아, 있었어요. 40대 남자 한 명이 같이 왔었어요. CCTV 볼 수 있을까요? CCTV를 확인하니 민수 씨와 함께 온 사람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나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분들 여러 군데서 차를 빌려갔나 봐요. 렌터카 사장이 말했습니다. 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증거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이트보드에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중심에 민수 씨, 그 주변에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아직 신원 미상의 2명. 연결고리는 렌터카, 가짜 부동산, 위조 서류. 이들은 단순 사기꾼이 아니야. 조직이 있어. 전세 사기 조직은 보통 이렇게 구성됩니다. 기획자 마이너스 전체를 총괄하고 타겟을 정하는 사람, 실행자 마이너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는 사람, 민수 씨, 협력자 마이너스, 가짜 부동산, 서류 위조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 자금 세탁책 마이너스, 빼돌린 돈을 세탁하는 사람. 이 중에서 민수 씨는 실행자였어요. 그렇다면 기획자는 누구일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순자 씨죠? 신고하신 건 조사 중인데요. 진전이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점이 막혔나요? 범인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한 이름도 가명이고 전화번호도 대포폰이고. 제가 추가 증거를 확보했는데 전달해 드릴까요? 네. 어떤 증거요? CCTV 영상 몇 개와 차량 정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조사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저 전직 검사예요.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네. 검사셨어요? 네,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32년 근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내일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단순히 민수 씨를 잡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 피해를 입힌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저녁 무렵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디 다니냐? 맨날 안 보이네.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좀 바빴어. 3억 때문에 고민 많겠다. 얼굴이 많이 상했어.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무슨 수가 있어? 있지.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순자야, 너 뭔가 계획이 있구나? 비밀이야. 나중에 다 알려줄게. 조심해라. 혼자 위험한 짓 하지 말고. 걱정 마. 나 이런 거 잘해. 친구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순진한 할머니가 무엇을 잘한다는 건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었어요. 돈의 흐름. 3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계약 다음 날 전액 출금됐어요. 그 돈이 어느 계좌로 갔을까요?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출금 3억 원 마이너스 계좌 이체. 받은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 계좌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다른 사람의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요. 경찰이나 검찰만 가능하죠. 저는 다시 김지훈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또 부탁 하나만. 선배님 말씀하세요. 계좌 추적 좀 해줄 수 있니? 계좌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이건 공식 수사가 필요한데요. 내일 마포경찰서에서 공식 수사 시작할 거야. 미리 좀 확인만 해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선배님, 이 계좌 대포 통장이에요. 명의자는 노숙자고요. 그럼 그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0분 후 김지훈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흐름을 추적해 봤는데요. 총 5개 계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홍콩 계좌로. 홍콩? 네, 전형적인 자금 세탁 패턴이에요. 국내 대포 통장 여러 개를 거쳐서 해외로 빼돌리는 거죠. 해외 계좌 명의는? 그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해요. 고마워, 지훈아. 큰 도움이 됐어.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외 계좌까지 준비했다는 건 이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연결된 조직 범죄였어요. 더 큰 물고기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노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해외 연결고리 마이너스 홍콩. 이제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전세 사기로 돈을 모으고 해외로 빼돌리는 조직. 민수 씨는 그중 말단에 불과했어요. 좋아.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파헤쳐보자. 32년 검사 생활 중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은퇴 후에 그것도 피해자 신분으로 하는 수사지만 저는 결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어딘가 저 불빛 아래에서 민수 씨와 그의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면서 기다려.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는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라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소장,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채워나갔습니다. 고소인 박순자, 피고소인 김민수 가명 외 다수, 혐의 사기죄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서위조죄. 32년 동안 수없이 작성했던 기소장의 형식이 손에 익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라는 것만 달랐죠. 완성된 고소장을 프린트했습니다. 10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고소장이었어요. 증거 목록까지 첨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고소장과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갈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제 조사도 계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조직은 하나를 잡아도 또 다른 조직이 생긴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을 저는 32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포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된 자료를 가득 들고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전세 사기로 신고했던 박순자입니다. 담당 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아, 어르신. 어서 오세요. 수사 진행 상황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추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CCTV 영상 5개, 녹음 파일 3개, 차량 추적 기록,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범죄 조직 관계도입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요.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10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입니다. 혐의 사실과 법률 적용, 증거 목록까지 다 정리해뒀어요. 형사는 고소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이건 전문가 수준인데요? 제가 전직 검사입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이에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검사님이셨어요? 그럼 이 사건을... 네, 처음부터 알고 당했습니다.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형사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면 수사가 훨씬 수월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범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서울지검 김지훈 검사와 협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범인들이 눈치채면 또 잠수 탈 겁니다. 네,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순자 씨? 돌아보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시죠? 저는 이 지역 담당 기자입니다. 혹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취재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취재요? 요즘 전세 사기 사건이 많아서 기사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론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 정체를 밝히지 마세요. 전직 검사라는 것도요. 왜죠? 범인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평범한 피해자로만 보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근처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는 사건 경위를 자세히 물었어요. 저는 순진한 할머니 역할을 충실히 연기했습니다. 정말 착한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이용해서 목소리에 울음을 섞었습니다. 3억이면 제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에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기자는 동정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경찰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대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착해 보여도 계약할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서류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신문에 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자가 떠나고 저는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언론 보도가 나가면 사기단은 긴장할 겁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죠. 저는 그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사회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70대 노인 전세 사기로 3억 원 피해. 친절한 청년 믿었다가 기사에는 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기사를 봤습니다. 순자야,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응, 맞아. 기자가 취재하러 왔더라고. 에휴, 이렇게 기사까지 나다니. 창피하지도 않니? 창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라고 알리는 거지.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잖아.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순자야, 너무 힘들겠다.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그날 오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중요한 진전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무슨 일이죠? 차량 번호로 추적한 결과 용의자들의 아지트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검거 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박순자 씨께서 제공하신 자료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디인가요?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입니다. 내일 새벽에 급습할 겁니다.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그건 위험할 수 있어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범인 얼굴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32년 검사 생활 중 수없이 참여했던 검거 현장. 은퇴 후 처음으로 다시 그 현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민수 씨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라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 검사로서 저는 옷장을 열고 오래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사 시절 입던 옷이었어요. 다림질을 하고 신발도 닦았습니다. 내일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이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 오셨군요. 담당 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30분 후에 출발합니다. 뒤쪽 차량에서 대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찰차 3대가 출동했습니다. 새벽에 서울 거리는 고요했어요. 성산동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빌라 건물 앞 2층 203호입니다. 조용히 접근하세요.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긴장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도망간다. 뒤쪽 창문으로 누군가 뛰어내렸어요. 저기다. 잡아. 경찰들이 뒤쫓았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렸어요. 골목으로 뛰어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였어요. 경찰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꼼짝 마. 민수 씨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민수 사기죄로 긴급 체포한다. 민수 씨의 얼굴에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그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오랜만이네요, 민수 씨. 할머니가 왜 여기? 내가 신고했어요. 경찰에게.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저는 명함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아니라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 검사예요. 32년 동안 당신 같은 사기꾼들을 잡아온 사람이죠. 민수 씨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것도 조직이 있다는 것도 일부러 속아준 거예요. 증거를 모으려고. 이런 미친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이니까 가중처벌 대상이고 저는 차분하게 법 조항을 나열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서 위조죄, 대포통장 사용. 죄목이 참 많네요. 합산하면 최소 15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거예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혼자가 아니죠? 조직이 있어요. 위에 누가 있는지 말해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 32년 동안 수천 명의 범죄자를 신문했어요. 당신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나는 눈만 봐도 알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째, 끝까지 입 다물고 조직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 최소 15년 이상 감옥행. 둘째, 협조해서 윗선을 밝히고 형량 감경받기. 저는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요. 수사 과정에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기억해요. 조직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버려질 말단일 뿐이에요. 경찰이 민수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빌라 안에서 다른 조직원들도 체포됐어요. 부동산 중개인으로 위장했던 남자, 그리고 2명의 협력자, 총 4명이 검거됐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담당 형사가 감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대형 사기단을 검거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 위에 기획자가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이런 조직적 범죄는 기획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금을 관리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요. 이 4명은 실행범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죠? 이들을 신문하면 나올 거예요. 특히 민수 씨. 저 친구가 가장 약한 골이에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신문실 밖에서 지켜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수 씨가 보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최민호요. 김민수는 가명이었고요. 네. 나이는 33입니다. 직업은 무직이요. 전세 사기로 얼마나 벌었어요? 최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해요.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다 확인됐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누가 시켰는데요? 말 못해요. 왜요? 무서워요?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무서워서. 형님? 누구요? 말하면 죽어요. 진짜로.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신문은 계속됐지만 최민호는 끝까지 윗선을 밝히지 않았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저는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어르신이요? 네, 저 이런 거 전문이에요. 형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신문실로 들어갔습니다. 최민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다시 만나네요, 민호 씨. 아니, 최민호 씨. 할머니. 검사라고 했죠? 나를. 저는 의자를 당겨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2년 동안 이런 신문을 수천 번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최민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직의 보복이 두렵죠? 가족들도 걱정되고. 하지만 생각해봐요. 당신이 15년, 20년 감옥에 있는 동안 조직은 당신을 기억이나 할까요? 조직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 잡혔어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협조하면 달라요. 형량도 줄어들고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보장해요. 32년 경력이 말해주는 거예요. 최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름은 강태수예요. 강태수? 네, 이 조직 총책이에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대부업도 해요. 어디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자주 움직여요. 그런데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 건으로 돈을 정산하려고. 어디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요. 잠시. 저는 형사를 불렀습니다. 들었죠? 네, 내일 체포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실을 나왔습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강태수? 이제 진짜 목표가 나타났습니다. 조직의 총책. 32년 경력의 마지막 사건이 될 만한 상대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강태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강태수 45세, 전과 3범, 사기, 공갈, 폭행, 2015년 출소 후 조직을 만들어 운영 중,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로 수백억을 벌어들였다고 추정. 전형적인 조직 범죄자군. 하지만 지금까지 검거되지 않았어요.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실행범만 전면에 내세웠죠. 이번에는 다르지. 증거가 있으니까. 저는 내일 작전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긴장되고 설렜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이래서 내가 이 일을 놓을 수가 없구나.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작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강태수를 체포합니다. 조직원들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무장하고 갈 겁니다. 경찰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함께 출동했어요. 오후 2시 30분 역삼동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15층 1502호입니다. 경찰들이 배치됐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대기했어요. 3시 정각. 문을 두드리는 소리. 택배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경찰들이 안으로 돌입했어요. 꼼짝마.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강태수였어요. 40대 중반, 건장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뭐야 이게. 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태수 사기죄 및 조직범죄 혐의로 체포한다. 뭔 개소리야. 증거가 어딨는데. 증거 충분해요.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태수가 저를 봤어요. 당신은 누구야?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 검사 박순자예요. 검사? 할머니가? 당신 부하 최민호가 다 자백했어요. 당신이 총책이라고. 지난 5년간 전세 사기로 500억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 그 새끼가. 욕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친구를 버린 거예요. 조직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 증거요? 많아요. 통장 거래 내역, CCTV, 녹음 파일, 증인 진술. 당신이 지시한 모든 범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다 당신 것이에요. 강태수는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네. 네, 끝났어요. 당신의 범죄 인생이. 경찰이 그를 연행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 2명도 함께 체포됐어요. 대단하십니다. 박순자 씨.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형 조직을 소탕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외로 빠져나간 돈을 회수해야죠. 그건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한데 제가 아는 검사가 있어요. 국제범죄 전문가죠.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김지훈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강태수 잡았어.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선배님. 이제 해외 자금 추적을 해야 해. 국제범죄부에 연결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해냈다. 32년 검사 생활의 마지막 사건. 은퇴 후 처음으로 직접 해결한 사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수와 조직원들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을 아십니까? 네,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피고인 최민호가 저에게 접근하여 전세 사기를 쳤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접근, 신뢰 구축, 명예 대여 요청, 그리고 3억 원의 사기. 증인께서는 전직 검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32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당하신 겁니까? 일부러 당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일부러요? 네, 조직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미끼가 되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3억 원의 빚을 떠안았고요. 하지만 이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이 수집한 증거들이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CCTV 영상, 녹음 파일, 거래 기록 등을 수집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일부러 당했다는 건 일종의 함정 수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피해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을 유인한 거 아닙니까? 유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접근했고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증거 수집 과정이 불법 아닙니까? 어떤 점이 불법입니까? 제 개인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된 장소의 CCTV를 확인하고 제 명의의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신문 종료하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신문이었어요. 강태수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피해액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수십 명의 인생을 망쳤습니까? 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았습니다. 엄벌을 청구합니다. 구형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범 강태수에게 징역 20년, 조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은 한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출석했고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피해자들도 법정에 섰습니다. 제 평생 저축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60대 남자가 울먹였습니다.
제 남편이 이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70대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정은 피해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강태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피해자들, 가족들, 기자들. 저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러 10명 이상에게 5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특히 노약자를 표적으로 삼아 신뢰를 이용한 비열한 범행이었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 따라서 주범인 피고인 강태수에게 징역 22년 및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민호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해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됐다. 고맙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어. 법정을 나오는데 여러 피해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범인들이 잡혔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억울했을 거예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검찰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을 추적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회수할 겁니다.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에요.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순자 씨, 인터뷰 좀 하시죠.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어요? 전직 검사로서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일부러 사기를 당하셨잖아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고, 저는 그 증거를 수집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으세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은 함정일 수 있어요. 둘째,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근저당, 가압류 등이 있는지 꼼꼼히 봐야 해요. 셋째, 집주인을 직접 만나세요. 신분증도 확인하고요. 넷째, 계약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범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노인을 약자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고 끈기가 있고 정의감이 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를 얕보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긴 여정이었습니다. 처음 민수 씨를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6개월의 시간.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32년 검사 생활에
완벽한 마무리였으니까요.